삼성동 르와르 카페의 VIP룸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비치는 오후. 2시 에르메스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박준서는 자신의 롤렉스 시계를 5번째 확인했습니다. 앞에 놓인 태블릿에는 매입 계약서 초안이 띄워져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소개받은 이 자리는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스타 개발의 최연소 부사장이 된 후 첫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세우는 이 계획은 그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단 한 곳, 이 노인의 부지만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분이나 늦으셨네요.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기선제압하는 것은 그의 특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많이 막혔네요. 김영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답게 느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버스요? 박준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다니.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김영수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도 한때는 저런 젊은이였습니다. 부와 성공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동산이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서류는 준비해 오셨습니까? 박준서가 태블릿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스타 개발의 제안서입니다. 시세의 60% 선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노후 건물이라 철거 비용도 만만찮을 테니까요. 김영수는 천천히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시세를 기록하는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시세가 얼마라고 보시나요? 평당 2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 12억 정도? 김영수가 고개를 저으며 김영수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사이에서 어제자 시세를 찾아 짚었습니다. 어제 기준 시세가 평당 3,800이었습니다만 박준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나이든 건물주라 쉽게 설득될 거라 했습니다. 게다가 건물도 낡았고 세입자들도 영세상인들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주상복합 기준이고요. 노후 상가는 당연히 보상 기준이 다르죠. 바로 옆 건물이 지난달 평당 3,900에 거래됐더군요. 김영수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중개사무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준서는 처음으로 이 노인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 속에서도 단정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시간이요? 박준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IP룸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르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아시나요? 현금으로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김영수는 천천히 가방에서 구겨진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스타개발이 추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실패한 기사였습니다. 젊은이, 부동산이란 게 말이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급해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박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업 실패로 전임 부사장이 물러났고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이 노인이 알고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준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김영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시간에 맞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서는 노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꼭 후회하시게 만들어드리죠.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수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젊은이, 부동산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상대를 얕보는 겁니다. 제 세입자들은 20년을 함께한 가족입니다. 그들의 삶을 함부로 할 순 없지요. 문이 닫히고 호텔식 카페의 VIP룸에 박준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 노인의 부지 없이는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을지로 3가의 낡은 상가 건물 2층. 김영수의 사무실은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 디자인의 원목 책상과 캐비닛, 군데군데 바랜 벽지,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울시 지도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지도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 같았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인쇄골목이었지. 김영수는 1981년도 지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9, 인쇄소에서 10년간 일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을 털어 이곳을 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을지로의 작은 인쇄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기계화의 물결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영수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1층 시계 수리점 박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5년째 이 자리를 지키는 그는 김영수의 가장 오래된 세입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매일 아침 반드시 들르는 을지로 3가 최고의 커피숍 옛날 다방의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 커피값이라도. 김영수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박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25년 동안 한 번도 월세 안 밀리게 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나요? 김영수는 박노인이 내민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빴습니다. 그들 사이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스타개발 사람들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박노인의 말에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서의 부하 직원들이 이틀째 세입자들을 찾아다니며 이주 대책을 운운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가죽 앨범을 꺼냈습니다. 40년간의 부동산 거래 기록이 담긴 이 앨범은 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81년 첫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스승님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땅은 절대로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스승님의 말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부동산 철학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발 계획이나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스타 개발 회의실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세입자 설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준서가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부분 이주 보상금 조건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군데가 문제입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시계 수리점 박노인과 중국집 왕씨가 완강합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했다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필요하다면 건축과의 민원도 넣고 위생점검도 좀 받게 하고. 박준서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것,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스타 개발 최연소 부사장이 된 것도 이런 추진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영수의 진짜 힘을 몰랐습니다. 을지로 3가 일대 부동산의 80%가 이미 김영수의 소유라는 것을 1981년부터 시작해 30년간 조용히 하나씩 매입해온 결과였습니다. 부동산의 왕이라는 별명이 허명이 아니었습니다. 해질녘 김영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을지로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상가들. 25년간 한자리를 지킨 시계 수리점. 30년째 3대가 이어오는 중국집. 2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분식집 여주인. 그들의 인생이 곧 이 거리의 역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타개발 대표이사였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죄송합니다. 박준서 부사장이 신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내일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제안이라뇨? 네, 스타개발과 이 거리의 미래를 위한 제안입니다. 김영수는 벽에 걸린 지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그가 본 것은 땅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칠 때가 왔습니다. 내일 박준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타개발 본사 45층 회의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대리석 회의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늦가을 햇살 아래 박준서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입자들의 서명이 담긴 퇴거 동의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 수리점 박노인의 것만 빼고는 모두가 서명을 마쳤습니다. 박준서는 창가에 서서 을지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낡은 건물들 대신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자리를 상상하며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 8층, 지상 55층의 초고층 복합시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는 사장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개발 계획이 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미래의 을지로는 마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상가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어제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영수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였습니다. 물론 조작된 것이었지만 행정기관에 제출할 만큼은 됐다고 자부했습니다. D등급 판정이 나오면 강제 수용도 가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십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박준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개발 부지 주변 80%가 김영수의 소유라는 사실이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금씩 조용히 매입해온 결과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보낸 안전진단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작 정황도 함께였습니다. 박준서가 자랑스럽게 쌓아올린 모든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타개발 로비는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햇살 사이로 김영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40년 세월이 담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로비의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김영수의 소박한 차림새는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박준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체면을 지키려 애써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 이상 나이든 건물주가 아닌 을지로의 제왕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스타개발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동산 개발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가을 햇살은 유독 따가웠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운명의 대결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의 눈빛에서는 40년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빛났고 박준서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스타개발 본사 1층 로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프로젝트 착공식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박준서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착공식장 뒤편에서는 세입자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시계 수리점 박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고 중국집 왕씨는 어깨를 떨어뜨린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퇴거 동의서에 서명한 이들의 얼굴에도 후회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타개발은 을지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박준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뒤로 초고층 빌딩의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김영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 따랐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착공식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영수님, 지금은 착공식이 진행 중입니다만. 박준서가 마이크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스타개발이 제출한 안전진단서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예정되어 있어 초고층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내려다본 서류에는 을지로 일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주는 모두 김영수였습니다. 40년 전 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수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는 땅값이 아닌 그곳에 담긴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세입자들의 시선이 김영수에게 쏠렸습니다. 시계 수리점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김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 상인들과 함께하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맡아서요. 착공식장이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단상 위의 박준서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단순한 노인이 아닌 을지로의 제왕이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부동산을 통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운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스타개발 대표이사가 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주변 부지의 80%를 소유한 김영수의 동의 없이는 어떤 개발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스타개발 본사 유리창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을지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달 후 을지로의 겨울 아침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김영수의 사무실 창 너머로 흰 입김을 내뿜으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로 박준서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정장도 명품 시계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으로 변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래된 원목 가구 특유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김영수는 창가에 서서 을지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4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김영수는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시계 수리점 박노인이 아침마다 타주는 커피 대신 오늘은 제주도에서 공수한 귤차였습니다. 은은한 감귤향이 사무실 안에 퍼졌습니다. 스타개발 사장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겠죠? 김영수의 말에 박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공식 파동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사장 자리는 물론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안전진단서 조작 건으로 고발당할 뻔했지만 김영수가 선처를 호소의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준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형 개발사의 부사장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말단 직원이 된 것은 큰 낙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저도 당신처럼 젊었습니다. 김영수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81년 스승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의 김영수도 지금의 박준서처럼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시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부동산의 3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첫째,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다. 둘째, 돈이 아닌 사람을 보라. 셋째, 시간이 답을 준다. 박준서는 귤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감귤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그의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곳을 보세요. 김영수가 책상 위에 새로운 도면을 펼쳤습니다. 스타개발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을지로 재개발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1층은 현재 상인들이 계속 영업하고 위층은 현대식으로 개발하는 거죠.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박준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젊은이,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만듭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 쌓이는 이야기들이죠. 제가 4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김영수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간의 기록이 담긴 그의 부동산 일지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세입자들의 이야기, 거래 내역, 그리고 을지로의 변천사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이어가야 할 기록입니다. 박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죠. 김영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닌 사람을 보는 법을요. 창밖으로 시계 수리점 박노인이 가게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5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의 하얀 머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옆 중국집에서는 이미 요리 준비가 한창이었고 분식집에서는 김씨 아주머니가 계산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을지로입니다. 화려한 빌딩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만드는 곳이죠. 김영수는 박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4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를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패배가 아닌 새로운 겨울 아침 햇살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아래서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서 김영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박준서가 진정한 부동산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을지로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시계 수리점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중국집에서는 웍 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존, 새것과 옛것, 변화와 전통. 이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임을 박준서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고향인 한국으로 은퇴한 65 강민석 씨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며 하셨던 그 일을 자신도 해보며 노년의 보람을 느끼고자 했던 그의 바람은 볼볼을 모는 한 입주자에 의해 와장창 부서지고 말았다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5시 강민석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아파트 정문 경비실의 불을 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낡은 아파트 단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30년 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수십 년간 일구어온 그의 IT 제국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30대 초반,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낮 없이 코딩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 그렇게 일군 회사가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하고 받은 수표를 바라보며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 많은 숫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보였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고향.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재건축된 아파트에서의 경비원이란 직업이었다. 여보, 제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경비원을 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녹슨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청소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내는 한참을 말리다가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관리소장은 오히려 반가워했다. 전직 글로벌 기업 CEO가 경비원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의 진정성을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강민성님, 정말 이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출근 날, 그는 자신의 차고에 있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성공의 상징이자 그의 마지막 사치품인 이 차를 앞으로는 타지 않기로 했다. 까만 천으로 차를 덮으며 그는 생각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매일 아침 5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낸 뒤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잘 다녀오렴이라고 말할 때면 마치 자신의 손주들을 보내는 것 같은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다.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택배를 받아 보관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그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주민들은 이 새로운 경비원을 금세 좋아하게 되었다. 말씨가 공손하고 예의 바른 노신사라는 평이 나돌았다. 특히 그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배려는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누군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아챘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 그의 전용 주차 공간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벤틀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주민들은 몰랐다. 이 소박한 경비원이 실리콘밸리에서 수조 원의 기업을 일구고 온 사람이란 걸. 그리고 강민석은 그것을 굳이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머니가 그랬듯이 묵묵히 일하고 싶을 뿐이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오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요란한 경적음과 함께 정문 앞에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대표인 남편 덕에 안정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 박미영이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박미영은 창문을 내리자마자 진한 화장 위로 짜증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볼보 SUV는 이미 2대의 주차 공간을 걸쳐 대충 주차되어 있었다. 강민석은 차분히 대답했다. 박 여사님, 주차 규정상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된 구역에 해주셔야죠. 아이고, 나이 먹고 경비나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여기 15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차해 왔어요. 뭐가 문제라고 이제 와서 그러시죠? 강민석은 공손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네, 제가 새로 왔습니다만 규정은 규정이니 다른 입주민분들도 불편해하실 수 있고. 아이고, 규정이요? 그럼 아저씨가 제 차가 긁히면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주차하는 사람들 보면 차 문도 막 열고 닫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광경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박미영은 마치 강민석을 괴롭히는 것을 취미로 삼은 듯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거나 다른 주민들에게 요새 경비 아저씨가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살기 힘들다는 등의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박미영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그녀는 매주 대형 쇼핑몰에서 산 물건들을 전부 경비실로 배송시켰다. 운동기구, 생수, 캠핑용품 등 하나같이 무거운 물건들 뿐이었다. 보관 기간도 점점 늘어났다. 일주일, 열흘, 때로는 보름까지. 강민석은 그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매번 치우고 옮기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 어느 여름날에는 더 악랄한 일이 벌어졌다. 박미영은 발효 중인 김치 10통을 경비실 앞에 늘어놓았다. 한여름 땡볕에 발효가 진행되며 지독한 냄새가 퍼졌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코를 막고 돌아갈 정도였다.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지만 박미영의 태도는 더욱 뻔뻔했다. 오히려 자신이 경비원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김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석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질책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친절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져 갔다. 어느 날은 강민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경비실 안에 있던 그의 개인 물품들이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있었다. 경비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좀 치워드렸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시면 좋아하실 줄 알았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타고 오는 방문객들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굽실거렸다. 한 번은 어떤 슈퍼카 주인이 주차 규정을 어겼는데도 오히려 강민석에게 와서 저런 분들한테는 눈 좀 감아주셔야죠 라며 훈계하듯 말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강민석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어쩌면 그는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좋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강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신 그만 무시당하고 차고에 묵혀뒀던 그거 꺼내서 출근해봐요. 그 말에 강민석은 잠시 멈칫했다. 차고에는 그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구매했던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있었다. 너무 비싸서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해 거의 운행하지 않았던 차였다. 하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이제는 감들었던 녀석을 깨워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석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차고 문을 열었다. 10년 동안 거의 운행하지 않았던 벤틀리 플라잉 스퍼의 검은 천을 걷어내자 윤기나는 차체가 새벽빛을 반사했다. 시동을 걸자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엔진 소리가 울렸다. 아내는 흡족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강민석은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었다.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자 아침 조깅을 나온 주민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차를 쳐다보았다. 벤틀리가 112동 경비실 앞에 멈추고 경비복을 입은 강민석이 내리자 주민들의 입이 모두 벌어졌다. 누군가 물었다. 그가 경비 아저씨가 맞느냐고. 강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자차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출근하는 주민들은 모두 경비실 앞에 주차된 벤틀리를 구경하느라 발걸음을 멈췄다.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경비원이 탈차가 아니라는 말, 혹시 누구 차를 잠깐 빌려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 어쩌면 이 경비원이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마침내 박미영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주차선을 가로질러 주차를 하려다가 벤틀리를 발견하고는 급제동을 밟았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강민석에게 다가왔다. 그 차가 정말 경비원의 것이냐는 질문에 강민석은 차분히 대답했다. 은퇴하기 전에 구매한 것이라고. 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동안 강민석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사과하려는 듯 했으나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녀의 태도, 변화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차는 그저 물건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박미영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민석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누군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과거를 찾아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일구고 수조 원의 매각 대금을 받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젊은 시절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키워온 과정,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후 큰 기업에 매각했다는 뉴스까지.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은퇴 후 고향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한 그의 선택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아파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강민석을 그저 경비원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달라진 것은 단순히 그가 부자라서가 아니었다. 그동안 보여준 그의 겸손한 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성실함, 그리고 어떤 무시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품이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박미영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이제는 주차도 반듯하게 하고 매번 지나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녀를 특별히 달리 대하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주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다. 오히려 그의 이런 태도가 박미영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법을 그에게서 배우게 된 것이다. 벤틀리 사건은 단순한 반전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 그것은 아파트 전체에 작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몰고 왔다. 주민들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경비원, 청소부, 택배기사 등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박미영의 내면적 성장이었다. 그녀는 이제 고급차를 타고 오는 방문객들에게도 이전과 같은 알랑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규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변화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박미영이 경비실을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케이크라며 상자를 내밀었다. 강민석은 굳이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만 박미영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차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에 있다는 것을요. 이 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사람을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강민석의 존재는 그녀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다. 수조원의 자산가가 경비원이 되어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한결같이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박미영의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박미영은 이제 입주민 대표 모임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좁은 경비실에서 식사를 하고 쉬어야 했던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른 주민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미영은 입주민 대표로서 아파트의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섰다.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이 사라졌고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무시하는 행동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녀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다른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고급 차량을 소유한 방문객들에게 보이는 태도였다. 더 이상 과거처럼 알랑거리거나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규칙을 지켜달라고 당당히 요청했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주민들은 또 다른 감동을 받았다. 강민석의 벤틀리는 다시 차고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타고 나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의 존재 자체로 충분했다. 주민들은 그를 경비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되었고 그의 진정성은 아파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후회는 없는지, 이렇게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이. 강민석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은퇴 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실제로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히 박미영의 변화는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반성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제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특히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은 거의 사라졌다. 박미영은 입주민 대표 모임에서 더 나아간 제안을 했다.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넘어 아파트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다. 강민석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벤틀리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반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파트 전체에 작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보는 법을 모두가 배우게 된 것이다. 이제 박미영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녀는 더 이상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민석의 존재는 그녀에게 그리고 아파트 전체에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관리사무소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아파트 경비 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고 했다. 관리소장은 강민석의 실리콘밸리 IT 기업 경영,
경험과 경비원으로서의 경험이 아파트 경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강민석은 이것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직책을 수락한 후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모든 경비원들과의 개별 면담이었다. 각자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파악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근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특별 수당 신설, 휴게 시간 보장, 명절 특별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것은 경비원들의 자존감이었다. 그들이 아파트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이 존중받아야 입주민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철학을 공유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경비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고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비원 인권 존중 캠페인의 시작이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감사 나눔의 날로 정하고 주민들과 경비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많은 주민들이 평소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통해 경비원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시도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도입이었다. 은퇴한 경비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아파트 아이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강민석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었고 다른 경비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재능 기부를 했다. 이러한 변화의 소식은 곧 지역사회에 퍼졌다. 지역신문에 전직 IT 기업 CEO 출신 경비원이 바꾼 아파트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주민과 경비원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기사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고 지역 구청에서는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민석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 강사로 와달라는 제안이었다. 박미영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입주민 대표로서 경비원들의 권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진 그녀를 보며 주민들은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다. 강민석의 존재는 단순한 경비원 대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아파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진정성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아파트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이웃이자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고 경비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강민석이 꿈꾸던 변화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파트는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선정될 만큼 주거 문화의 모범이 되었다. 더 이상 주차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고 경비원을 무시하는 주민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박미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특별 수당 신설, 휴게 시간 보장, 명절 특별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파트 단지 내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민석은 전국 각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할 수 있는지,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성공이었다. 아이들은 경비원 할아버지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강민석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쳤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의 가치를 전한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민석은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궁금해했다.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회사를 팔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비원이 되었는지. 강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벤틀리는 여전히 차고에 있다. 가끔 손주들이 와서 구경하곤 하는데 강민석은 이렇게 말해준다. 이 차는 할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선물이라고. 박미영은 이제 전국 아파트 연합회에서 강연을 다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매일 아침 경비복을 입고 출근할 때면 강민석의 가슴은 따뜻해진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어떤 직업도 귀천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하다. 아내는 이제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른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우리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매년 봄이면 이웃사랑 페스티벌이 열린다. 경비원, 미화원, 주민들이 한데에 어울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축제다. 아이들은 경비원 할아버지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젊은 부부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경청한다. 우리 아파트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스토리가 아닐까. 강민석은 오늘도 경비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